아버님, 이제 여기서 아무 생각 마시고 편히 계세요. 아시겠죠? 인적 드문 낡고 외진 요양원 앞 치매에 걸린 듯한 노인을 버려두고 아들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를 지옥에서 건져낸 건 이름도 모르는 어느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꼭 나가게 해드릴게요. 소년의 목숨을 건 용기로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자 노인은 자신의 휠체어 방석을 단숨에 들추어냅니다. 아들 내외는 그곳에 자신들을 피눈물 쏟게 할 5천억짜리 비밀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날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에 살아있는 전설 석강그룹의 강문석 회장은 76의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기계를 잃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불꽃 튀는 용광로 앞에서 보내며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궈낸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문석은 어느 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 5천억 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갈 때 이 돈을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지 않나.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야. 문석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팀을 소집하여 공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결단은 문석의 집안에 피바람을 불러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문석의 며느리인 최유라에게 이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자 자신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는 공격과도 같았습니다. 유라는 그동안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며 그 거대한 유산이 당연히 자신과 남편의 몫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석강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시아버지의 사회환원 발표는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배신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날 밤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검은 욕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5천억이라고? 그 큰 돈을 남 좋은 일에 다 쓰겠다고?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유라의 눈빛은 순식간에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재산 환원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둠의 경로를 통해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특수한 약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약은 소량씩 꾸준히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헛것을 보게 하여 겉보기에는 완벽한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무서운 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유라의 소름 끼치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문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한방차와 영양제가 들려 있었죠. 아버님, 요즘 부쩍 기력이 약해지신 것 같아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 차 좀 드셔보세요. 몸에 아주 좋은 약재들만 넣었답니다. 문석은 며느리의 정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서는 귀신 같은 감각을 지녔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죠. 문석은 유라가 건넨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총명함을 앗아가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문석의 몸에는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며 정세를 살피던 문석은 어느 날부터인가 신문을 거꾸로 든 채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방금 아침 식사를 마쳤으면서도 밥을 달라고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석강그룹을 호령하던 호랑이의 눈빛은 사라지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는 힘없는 노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문석의 아들인 강진석은 아버지의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며 아내 유라가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진석은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있었지만 늘 완벽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보다 회사가 먼저였고
진석에게는 한 번도 따뜻한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진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석은 주방 구석에서 유라가 아버지의 영양제 병에 수상한 액체를 섞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진석은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붙잡으며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님 약에 뭘 넣은 거야? 아버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이것 때문이야? 진석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아버님이 5천억을 다 사회에 뿌리시겠다는데 그럼 당신과 나는 뭐가 돼요? 아버님이 저렇게 제정신으로 계시면 우리 가족은 빈털터리가 된다고요. 이건 그냥 아버님을 잠시 쉬게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당신도 은근히 원하던 거 아니었어? 진석은 아내의 말이 천인 공노할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재산에 대한 탐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자식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는 아버지에게 내가 왜 효도를 해야 하나? 진석은 결국 비겁하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내의 악행을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자신도 그 폐륜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문석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유라는 이를 기회로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님이 치매가 아주 심각하여 요양이 시급하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문석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것이죠. 이제 문석은 자신의 집 안에서도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늦은 밤 유라와 진석은 문석을 완전히 치워버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유라는 이미 경기도 외곽 깊은 산자락에 있는 평안 요양원이라는 곳을 수소문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돈만 찔러주면 환자의 인권이나 치료는 안중에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주는 세상에서 잊혀지기 딱 좋은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결판을 내야 해요. 이 사진들도 아버님이 치매라는 걸 다 믿고 있어요. 오늘 밤에 모시는 게 가장 조용할 거예요.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빗줄기가 창을 세차게 때리는 차 안에서 문석은 아이처럼 창밖을 보며 웅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석강그룹 본사 건물을 지나칠 때도 문석은 그 건물이 자신의 피와 땀이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그런 시아버지를 백미러로 훔쳐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요양원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다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유라는 미리 약속한 요양원 원장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유라는 주위의 눈을 살피며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원장의 주머니에 찔러주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치매가 아주 심각하세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억울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치매 환자의 망상일 뿐이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약은 제가 드린 걸로 매일 3번 절대 거르지 말고 먹여주시고요. 외부인과는 절대 접촉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원장은 돈 봉투의 두께를 가늠하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아주 조용히 모시겠습니다. 그런 환자분들 다루는 건 저희가 전문이니까요. 원장의 눈빛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석은 요양원의 좁고 축축한 독방 침대에 앉혀진 아버지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약물 기운에 취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잠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유라가 차갑게 팔을 잡아 끌자 진석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편히 계세요. 조만간 다시 올게요. 진석의 목소리는 힘없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외제차가 빗속을 뚫고 멀어질 때 문석은 새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 하나뿐인 독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석강그룹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던 거물이 이제는 자식에게 버림받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장은 문석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벽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당신은 없는 사람이야. 괜히 소리 지르고 벽치지 마쇼. 여기 방음이 아주 잘 되니까. 원장은 차가운 비웃음을 남기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문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문석은 휠체어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뒷모습만큼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던 것이죠. 진석아, 유라야. 문석의 갈라진 목소리가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세탁물이 가득 쌓인 카트 뒤편에서 두 개의 맑고 날카로운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며느리 유라가 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부터 아버지를 버리고 비정하게 떠나는 아들, 진석의 얼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어두운 복도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정하게 떠난 뒤 문석이 갇힌 독방 문 앞에는 차가운 자물쇠만 덜렁거리고 있었죠. 몇 분 뒤 그 정막을 깬 것은 요양원 원장의 거친 구두 소리였습니다. 원장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문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라에게 받은 두툼한 돈 봉투가 주머니를 묵직하게 만들고 있었기에 그의 기분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원장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석의 의식을 갉아먹는 투명하고 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죠. 영감님, 복 받은 줄 아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이 비싼 약을 매일 맞게 해주겠어?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원장은 문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문석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깊은 약물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12살 소년 수호.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수호를 거둬준 것은 읍내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던 정 할아버지였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은퇴한 뒤 수호에게 글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는 법을 어깨너머로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이 하나 없는 수호가 걱정되었던 정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평소 환자 치료로 인해 알고 지내던 요양원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정 할아버지와의 약속에 원장은 할아버지가 떠난 뒤 갈 곳 없는 수호를 거두어 허드렛 일을 시키며 소박한 끼니를 주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정 할아버지 밑에서 5년을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의 눈은 속여도 증상은 속이지 못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수호는 방금 원장이 주입한 약물의 냄새와 문석의 동공 상태를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건 치매 치료제가 아니라 뇌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저 할아버지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돌아가실 거야. 어떻게든 여기서 빼내야 해. 수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수호는 원장이 밤마다 사무실에서 독한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요양원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던 밤, 원장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원장의 사무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 남은 술병과 함께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죠. 수호는 숨을 죽이고 까치발을 들어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소년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곧장 문석이 있는 독방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문석을 향해 수호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수호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수호는 문석의 찬 손을 잡았습니다. 약물에 취한 문석은 그저 으하는 신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휠체어를 온 힘을 다해 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뒷문으로 나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경비원이 가끔 손전등을 비추며 순찰을 돌기 때문이었죠. 수호는 경비원의 불빛이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전속력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흙탕 바닥이 휠체어 바퀴를 붙잡았고 수호의 작은 운동화는 빗물에 푹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이 자신의 양팔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 담벼락 끝, 수호가 미리 봐둔 덩쿨에 가려져 있는 쪽문이 나타났습니다. 수호는 휠체어에서 문석을 조심스럽게 내려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의 어깨에 덮어드렸죠. 수호는 휠체어를 먼저 쪽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석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온 힘을 다해 끌어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수호의 이마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의 여린 팔 근육이 파르르 떨렸지만 기적적으로 문석을 요양원 밖으로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수호는 다시 문석을 휠체어에 앉히고 읍내를 향해 달렸습니다. 수호가 향한 곳은 정할아버지의 친구이자 지금은 읍내에서 작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오 선생의 집이었습니다. 오 선생은 한밤중에 들이닥친 흑투성이 소년과 의식을 잃은 노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 노인은 누구고? 오 선생님, 제발 이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요양원에서 나쁜 약을 계속 맞았어요. 치매가 아니에요. 약물에 중독된 거라고요. 수호의 절박한 외침에 오 선생은 서둘러 문석을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혈액 검사와 정밀 진단이 이어졌고 오 선생의 얼굴은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수호의 짐작대로 문석의 몸 안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진정제 성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정도로 약을 썼으면 뇌가 다 망가졌을 텐데 수호니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오 선생은 즉시 해독제를 수액에 섞어 문석의 혈관에 연결했습니다. 수호는 병실 한 구석에서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닦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수호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정성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정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손끝과 발끝을 꾹꾹 눌러주었죠.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나쁜 사람들 없어요. 꼭 깨어나셔야 해요. 소년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요? 해독제가 들어가고 반나절이 지나자 문석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마침내 문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문석의 눈앞에 처음 보인 것은 화려한 천장도 아들의 위선적인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먼지 묻은 얼굴로 자신을 보며 순수한 눈망울로 뚫어져라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작은 소년의 얼굴이었죠. 문석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가 어디냐?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전 수호라고 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제가 모시고 왔어요.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석의 머릿속은 안개가 걷히듯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물로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내밀던 차의 쓴맛, 자신을 짐짝 취급하던 아들의 눈빛, 그리고 요양원의 어둠. 문석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석은 휠체어 옆에 서 있는 오 선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휠체어를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야, 휠체어 방석 밑바닥을 뜯어보아라. 수호는 의아해하며 휠체어 방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가죽 마감을 손가락으로 더듬자
작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수호가 그 틈을 벌리자 그 안에서 검은색 초소형 녹음기 한 대가 툭 떨어졌습니다. 문석은 그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평소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했던 문석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휠체어에 장착해 두었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문석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병실 안에는 며느리 유라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약물을 조금씩 늘리면 감쪽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5천억은 다 우리 거예요. 유언장 공증 받기 전에 확실히 처리해야 해요. 이어지는 아들 진석의 한숨 섞인 하지만 탐욕에 찌든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알았어. 요양원 원장한테 돈 좀 더 찔러줄게.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 녹음을 듣고 있던 오 선생은 손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습니다. 수호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문석은 녹음기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내 아들과 며느리. 너희들의 야욕이 여기서 끝날 것 같으냐? 문석은 오 선생의 전화를 빌려 자신의 전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시 석강그룹을 호령하던 호랑이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다. 강문석이다. 지금 즉시 내가 있는 곳으로 사람 좀 보내라. 그리고 내 변호사단 비상 소집해. 내일 있을 회장 취임식. 그 자리를 강진석 그놈 무덤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문석은 전화를 끊고 곁에 있는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차갑게 식었던 문석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들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놈들은 아비를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이름도 모르는 고아 소년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수호야, 네가 할아버지를 다시 태어나게 했구나. 이제 이 할애비가 진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문석은 수호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며 요양병원의 좁은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석강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룹의 창립 기념일인 동시에 강문석 회장의 뒤를 이어 그의 외아들 강진석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강당 정면에는 석강그룹 강진석 회장 취임식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진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주위로는 정재계 거물들이 보낸 수백 개의 화환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여든 하객들은 저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새로운 권력자가 될 진석에게 줄을 서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부 섞인 미소가 가득했고 강당 안은 축하의 인사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단상 위 귀빈석에 앉아있는 며느리 채유라는 오늘따라 더욱 눈부시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에 목에는 수억 원의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 석강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했죠. 유라는 거만한 눈빛으로 객석을 훑어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요양원 독방의 차갑고 축축한 방에서 약물에 취해 죽어갈 시아버지. 문석의 모습 따위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오직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진석 역시 빳빳하게 다려진 회장 전용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늘 완벽했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아왔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이 거대한 왕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진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석강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강진석 회장님의 취임식이 시작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 안을 울리자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장내에는 엄숙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진석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첫 마디를 뗐습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짐을 짊어진 효자인 줄로만 알 정도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 석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저의 아버님 강문석 회장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중증 치매로 인해 현재 요양 중이십니다. 아버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던 석강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족한 제가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비록 아버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뜻을 받들어 진석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가늘게 떨자 객석 여기저기서 안타까움 섞인 탄식과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만 끝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날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거대한 문이 단번에 열리며 쾅 하는 굉음이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육중한 휠체어 한 대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은 앳된 얼굴의 소년 수호였습니다. 저게 뭐야? 저 노인네는 설마 강 회장님 아니야? 장내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은 아들이 말했던 치매 노인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문석은 비서팀이 긴급히 준비해온 빳빳한 정장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석강그룹을 일궈낸 호랑이의 기상 그대로였습니다. 진석의 손에 들려있던 원고 뭉치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진석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흔들렸고 무릎은 눈에 띄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수호는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휠체어를 밀어 단상 바로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수천 명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이며 장내를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단한 특종이 터졌음을 직감하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문석은 수호의 든든한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어깨로 그의 팔을 단단히 지탱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문석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나 강문석이다. 내가 치매에 걸려 다 죽어간다고 생각했느냐. 순식간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단상 끝에 서 있는 아들 진석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페류나 놈아, 내 놈이 내 처와 공모하여 아비를 약물로 마비시키고 인적 드문 요양원 독방에 짐짝처럼 버렸지. 그러고도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아비의 자리를 넘봐. 진석은 사색이 되어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석이 소집한 보안팀원들이 출입구를 철저히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휠체어 방석 아래에서 소중하게 챙겨온 작은 녹음기 한 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기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똑똑히 들어보아라. 너희들의 그 추악한 목소리가 여기 다 담겨 있다. 문석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당 안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유라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약 용량을 조금 더 늘려요. 그래야 아버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 요양원에 가시지. 5천억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히 처리해야 해요. 이어지는 진석의 비겁하고 낮은 목소리도 강당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알았어. 요양원 원장한테는 내가 따로 돈을 좀 더 찔러줄게. 아무도 못 만나게 가둬두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 치매 환자라고 하면 경찰도 아무 의심 안 할 거야.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주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임원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탐욕에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석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문석의 시선은 한겨울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잘못?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짐승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아비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인간성이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놈에게 줄 용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때 강당 옆문으로 정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석이 사전에 제출한 녹음 파일과 수호가 목격한 상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죠. 진석과 유라는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쇠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진석은 끌려가면서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를 외치며 울부짖었지만 문석은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유일한 핏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에 그 비굴한 눈물조차 가증스럽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문석은 곁에 서 있는 소년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문석의 손을 꼭 잡은 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요양원 독방 감옥에서 구해낸 것은 내 피를 나눈 자식도 내게 충성을 맹세했던 수천 명의 부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소년 박수호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고아 소년이 목숨을 걸고 저를 그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호에게 향했습니다. 수호는 수백 명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문석은 수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 공표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아들 강진석과 며느리 최유라를 석강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또한 내 모든 재산은 이 아이와 함께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일 것이다. 이 아이가 바로 나를 살린 석강의 유일한 은인이다. 폭풍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수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하며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문석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냥 밝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참담한 현실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되찾고 복수에 성공했다고 한들 무너진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주름진 문석의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 옆에 계속 있을게요. 12살 소년의 순수한 위로에 문석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석강의 호랑이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그보다도 순수한 진심을 가진 수호를 얻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속 하객들이 빠져나간 자리, 문석과 수호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천천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취임식장에 소란이 가라앉고 아들 진석과 며느리 유라가 경찰차에 실려 떠난 뒤 강문석 회장은 다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석강그룹의 회장 자리와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물로서의 명예는 되찾았지만
저택의 거대한 대문을 통과하는 문석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작아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지켜온 이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문석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문석은 서재에 놓인 커다란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그 자리는 문석이 석강그룹의 모든 중대 결정을 내리며 호령하던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앉은 문석의 손은 힘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키던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무난 인사를 올렸지만 문석은 그저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소리가 적막한 서재 안을 채울 뿐이었죠. 비서실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문석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회장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선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의 걱정 어린 말에도 문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취임식장에서 수갑을 찬 채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비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문석은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독한 약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핏줄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참담한 진실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던 문석에게 이번 사건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문석은 천천히 눈을 떠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진석을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이었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문석에게는 평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고 자신이 겪은 고생을 물려주지 않으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 차가운 배신이라니 문석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돈보다 자신이 키운 자식의 마음이 썩어 있었다는 사실이 문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인가. 이 거대한 집과 회장 자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내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문석의 메마른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석강의 호랑이라 불리며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평범하고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포수처럼 밀려와 문석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석을 요양원에서 구해낸 소년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이 화려하고 넓은 저택이 낯설어 쭈뼛거리면서도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어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슬픔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오 선생님이 마음이 힘들 때는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호는 쟁반을 들고 다가와 문석의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문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의 맑은 눈망울에는 문석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호가 건넨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얼어붙었던 문석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석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수호를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불렀습니다. 수호는 문석의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 약에 취한 문석을 깨우기 위해 밤새 주무르던 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문석은 이 작은 소년의 손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아비를 죽이려 했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소녀는 자신을 위해 빗물에 젖고 무릎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호야, 너는 참으로 기특한 아이구나. 내 핏줄도 나를 버렸는데 너는 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느냐? 문석의 갈라진 목소리에 수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정 할아버지가 생각났고 그 다음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 보여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소년의 단순하고도 명확한 대답에 문석은 다시 한번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권력을 보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오직 이 어린 소년만이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바라봐 주었던 것입니다. 문석은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온 이 자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나. 이 작은 아이의 진심보다 못한 것을 지키려 평생을 허덕였구나. 문석은 수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발소리를 죽였고 비서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들고서도 감히 회장의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석의 곁을 지키던 수호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정 할아버지 밑에서 배운 의학 상식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가 아니라 무너진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죠. 수호는 매일 아침 문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석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걷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꽃향기가 밴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저택의 식사 시간마다 수호는 직접 쟁반을 들고 문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석이 식사를 거부할 때면 수호는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밖에서 본 예쁜 꽃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들려주었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의 굳어버린 다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주물러드렸고 문석은 소년의 작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문석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신음을 내뱉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석은 또다시 요양원 독방에 갇혀있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차가운 주삿바늘이 팔을 찌르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문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할 때 옆에서 누군가 문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여긴 요양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집이에요.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문석이 걱정되어 밤새 문석의 침대 곁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석은 수호의 손을 잡고서야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문석의 이마를 수호가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문석은 어둠 속에서 수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도 해주지 않은 일을 이 아이는 당연한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야, 내가 참으로 못난 노인이구나. 다 늙어서 어린 너에게 짐을 지우고 있으니 나를 살려낸 것도 모자라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다. 문석의 자책에 수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제가 할아버지 손 끝까지 꽉 잡고 있을게요. 수호의 따뜻한 위로에 문석은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문석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기특한 소년을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문석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전담 변호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수호를 내 법적 손자로 입양하겠다. 오늘 즉시 모든 절차를 밟아라. 이 아이는 이제 석강그룹의 당당한 일원이며 내 유일한 혈육이다. 변호사들은 당황했지만 문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입양된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할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석의 저택 밖에서는 여전히 석강그룹의 미래를 두고 수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폐륜 범죄는 연일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그룹의 경영권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문석이 쓰러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기회주의적인 임원들은 벌써부터 다른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석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임직원과 무엇보다 자신을 사지에서 건져내준 저 기특한 소년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문석은 자신의 인생이 담긴 회장의 자리를 다시는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석은 수호가 신겨준 따뜻한 양말을 신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석은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문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인 수호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석은 서재로 걸어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가만히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호와 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문석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석강의 호랑이는 수호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호는 이제 할아버지의 진정한 손자가 되어 매일 아침 문석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들려주었습니다. 문석은 그런 수호를 보며 생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죠. 하지만 아들 진석과 며느리 유라를 몰아냈다고 해서 모든 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강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며느리 유라와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던 어두운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문석이 한때 믿고 일을 맡겼던 박 전무가 있었죠. 박 전무는 유라가 감옥에 가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포섭해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문석에게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문석이 약물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박 전무는 서류 뭉치를 들고 문석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문석의 서재로 들어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회사 걱정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결제 서류만 확인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는 기름기 흐르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문석은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날카로운 눈썰미가 나오지 않았죠. 박 전무가 내민 서류들 사이에는 석강그룹의 핵심 기술인 고강도 특수강 제조법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교묘한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넘어가면 석강그룹의 주가는 반 토막이 날 것이고 그때 박 전무가 미리 준비한 자금으로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수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다 서재 문틈으로 박 전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호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홀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왔던 터라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아닌지를 알아채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수호가 보기에 박 전무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호는 일부러 간식을 가져다 드리는 척하며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맛있는 떡을 해주셔서 가져왔어요. 수호가 활기차게 들어오자 박 전무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호를 굴러온 돌이라 생각하며 평소에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봐, 꼬마야. 지금 회장님과 중요한 회사 일을 논의 중인 거 안 보이느냐? 당장 나가거라. 박 전무의 호통에 문석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박 전무, 내 손자한테 무슨 말버릇인가? 수호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일세. 함부로 대하지 말게. 문석의 서슬 퍼런 꾸중에 박 전무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주먹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슬쩍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수호는 정할아버지 밑에서 배울 때 어려운 한자어와 복잡한 도표를 보는 법을 어렴풋이 익혔기에 서류에 적힌 기술 이전과 해외 매각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전무가 돌아간 뒤 수호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아저씨가 가져온 종이들. 왠지 무서운 내용 같았어요. 이전이나 매각 같은 말이 적혀 있던데 그게 좋은 거예요? 문석은 수호의 말에 깜짝 놀라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호가 가리킨 부분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문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석강그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서류였습니다. 박 전무, 이놈이 감히. 내가 아직 눈을 뜨고 있는데 이런 짓을. 문석은 분노로 인해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약해진 심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수호는 비명을 지르며 문석을 부축했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시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문석은 다시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석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박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회장님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고 임시 회장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석강그룹을 지탱하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침대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자리를 박 전무 같은 나쁜 사람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회사 일을 잘 알면서 박 전무의 약점을 아는 사람. 수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강진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배신한 페류나라 할지라도 그는 평생 석강그룹에서 부회장으로 지냈으며 박 전무와 오랜 세월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가 유라와 어떻게 공모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진석뿐이었습니다. 수호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그리고 석강그룹을 지키기 위해 직접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문석을 보살피던 비서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수호는 저택의 뒷문을 통해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12살 소년의 어깨에는 이제 한 기업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수호의 뺨을 때렸지만 소년은 주머니 속에 든 문석의 약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회사가 망해 있다면 할아버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수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교도소 정문에 도착한 수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소년을 압도했지만 수호는 당당하게 면회 신청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고 수척해진 진석은 수호를 보자마자 실소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와? 영감님이 죽기라도 했다는 소식을 들고 온 거냐? 진석의 냉소적인 말에도 수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수화기를 들고 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박 전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이 자리를 다 뺏으려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다고요. 수호의 절박한 외침에 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석은 박 전무가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할 때 옆에서 부추기던 자가 바로 박 전무였으니까요. 아내가 감옥에 가자마자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에 진석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박 전무. 그 비열한 인간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군. 수호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진석은 유리벽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비아냥거림이 사라지고 석강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가졌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진석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박 전무는 아주 치밀한 놈이다. 하지만 그놈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내가 부회장 시절에 그놈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해외로 빼돌린 장부를 따로 복사해서 숨겨둔 게 있다. 그 장부만 있으면 박 전무를 단번에 몰락시킬 수 있어. 수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장부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호에게 비밀스러운 장소와 금고의 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석강그룹 본사 회장실 뒤편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오직 회장 가족만이 아는 곳이었죠. 진석은 수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망치려 했던 회사를 위해 이 어린 소년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진석의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수호야, 꼭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박 전무 그놈이 아버지를 다시 괴롭히게 두지 마라. 진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호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수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소녀는 단순한 구출자가 아니라 석강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 수호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칠 듯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수호는 진석이 알려준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다음 날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박 전무가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자리를 찬탈하려는 날이었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저씨랑 같이 할아버지 자리를 꼭 지켜드릴게요. 내일이면 다 끝날 거예요. 잠든 문석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강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문석 회장이 다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자 회사 내부에서는 박 전무가 사실상 실권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죠. 박 전무는 오늘 오후에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자신이 서명받은 서류들을 내밀어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12살 소년 수호는 조용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저택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부탁해 헐렁한 청소부 조끼와 낡은 모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석 아저씨가 알려준 비밀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죠. 수호의 작은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내쉬던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가족으로 거두어 주셨으니 할아버지의 소중한 자리도 내가 지켜내야 해. 수호는 버스에서 내려 석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건물은 어린 수호에게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수호는 정문 대신 건물 뒷방향에 있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을 앞두고 식자재와 청소 도구들이 드나드는 틈을 타 수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청소용 카트 뒤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수호의 작은 체구는 커다란 박스들에 가려져 경비원들의 눈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 안으로 들어온 수호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층, 24층, 드디어 마지막 층에 도달했을 때 수호는 문틈으로 복도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는 박 전무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수호의 눈에 복도 한 구석에 놓인 대형 이동식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수호는 영특한 머리를 굴렸습니다.
수호는 쓰레기통 안에 몸을 구겨 넣고 안에서 뚜껑을 살짝 닫았습니다. 마침 청소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회장실 쪽 복도로 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어둠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감님 방은 이제 박 전무님 세상이야. 쓸데없는 서류들 다 내다 버리라고 하셨으니 깨끗이 치워. 밖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에 수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쓰레기통이 회장실 옆 탕비실에 멈추자 수호는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회장실 안쪽 비밀 집무실로 잠입했습니다. 회장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수호는 진석 아저씨가 말한 대로 벽면에 걸린 커다란 산수와 액자를 찾았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 바위 부분을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벽면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수호는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진석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벽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호는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를 금고 구멍에 끼우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서류 뭉치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박 전무가 지난 수년간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찾았다. 이제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어. 수호가 장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찰나 회장실 바깥쪽에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사회 준비는 다 됐나? 오늘부로 석강의 모든 기술은 내 손을 거쳐 해외로 나간다. 그 노인네가 깨어나도 이미 늦었을 거야. 수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금고 문을 닫고 다시 집무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 전무와 그의 부하들이 집무실 안쪽까지 들어와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수호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수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살 소년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장부를 쥔 팔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전무님, 회장님 쪽에서 보낸 변호사들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출입을 막고는 있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걱정 말게. 이미 이사들 절반 이상이 내 편이야. 서류 한 장이면 끝나는 게임이지. 박 전무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전무 일당이 이사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수호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장부를 할아버지의 전담 변호사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수호는 다시 청소부 조끼를 고쳐 입고 장부를 배 안에 넣은 채 당당하게 회장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박 전무의 수하들은 앳된 소년이 청소부 조끼를 입고 지나가자 별다른 의심 없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수호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전속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에는 문석의 전담 보안팀과 변호사들이 박 전무 측 경비원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여기 할아버지가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요. 수호가 소리를 지르며 보안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수호의 오단에서 툭 떨어진 장부를 본 보안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사회 장소로 진입합니다. 경찰 지원 요청하세요.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박 전무가 의기양양하게 이사회 의장석에 앉으려던 순간 문석의 전담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수호가 가져온 장부와 증거들이 이사들의 책상 위에 뿌려졌고 박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장부가 왜 여기에 있어? 박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의 팔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석강그룹을 집어삼키려던 뱀의 야욕이 12살 소년의 용기 있는 잠입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로비 전광판을 통해
지켜보던 수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고 떨렸고 외로웠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장부를 무사히 넘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수호를 마주한 강진석은 박 전무의 체포 소식을 듣고 멍하니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과거가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호야, 네가 정말 해냈구나. 나 같은 놈의 말을 믿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진석의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호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똘똘 뭉쳐있던 진석의 마음속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석은 수호에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다. 네가 전해주겠니? 내 진심을 적었다. 수호는 진석의 편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인지 물방울 자국인지 모를 얼룩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진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아저씨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하면 꼭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저씨를 사랑하시니까요. 고아 소년의 그 말 한마디에 진석은 결국 유리벽에 머리를 기대고 통곡했습니다. 49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문석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지만 눈빛만큼은 요양원의 독방에 갇히기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시켜 박 전무와 공모했던 이사들을 하나둘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장부를 앞에 두고 문석이 나직하게 입을 열 때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이사들의 무릎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자네들이 내 아들 진석이를 부추겨 이 석강의 터전을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을 이 종이 뭉치가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군. 평생을 나와 함께 고생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가가 겨우 해외 계좌에 찍힌 돈 몇 푼이었나? 문석의 사자 후에 이사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문석은 냉정했습니다. 석강그룹을 지키기 위해 그는 암세포 같은 이들을 단호하게 도려냈습니다. 박 전무의 잔당들이 검찰로 송치되고 회사 내부가 빠르게 안정되어 가자 문석은 그제야 긴 의자에 몸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호는 그런 할아버지의 옆에서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드렸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강진석이 감옥에서 수호에게 건네준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가 이걸 할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장부를 말해줘서 우리가 회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저씨도 이제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계세요. 문석은 수호가 내미는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지에는 아들이 흘린 것인지 모를 얼룩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유라와 박 전무의 꼬드김에 넘어가 아버지가 일군 이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까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 글을 읽는 문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석은 서재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지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무뚝뚝한 자신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던 그 지팡이였죠. 문석은 결심한 듯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지팡이를 챙겨라. 수호와 함께 교도소로 가야겠다. 다음 날 수호와 문석은 다시 한번 차가운 교도소의 면회실 앞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문석은 무릎 위에 그 낡은 지팡이를 소중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응원했습니다.
잠시 후 수감복을 입은 진석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아버지가 직접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진석은 아버지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진석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아, 아버지.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석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문석은 그런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고 아주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진석아, 너는 이 나무 막대기를 기억하느냐? 네가 내게 처음으로 주었던 이 지팡이 말이다. 문석이 지팡이를 들어보이자 진석은 통곡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효도한다고 사드렸던 건데 저는 결국 그 지팡이보다 못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지팡이를 사왔을 때 사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뻤단다. 하지만 무뚝뚝한 아비라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 네가 나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도 나는 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네가 내게 주었던 그 소중한 마음 하나를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이야. 문석의 말에 진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호와 교도관들조차 그 처절한 참회의 모습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진석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뺏으려 했던 회장 자리와 5천억 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무뚝뚝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죗값을 다 치르고 나가면 평생 아버지 발을 닦으며 속죄하겠습니다. 제발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진석은 면회실의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긁으며 사죄했습니다. 문석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천륜을 다시 찾은 아비의 애달픈 눈물이었습니다. 문석은 수호의 손을 끌어당겨 진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석아, 너를 대신해 나를 구하고 내 소식을 전하며 우리를 이어준 이 아이를 보아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소년이 네가 저지른 그 끔찍한 구멍을 메워주었단다. 이 아이의 진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너를 영영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석은 수호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살 소년의 순수한 용기가 무너져가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을 진석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문석은 수호의 머리를 자신의 품에 기대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독했던 폭우가 그치고 맑은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이제 더 이상 가슴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수호가 이 할아비의 수호천사구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게야. 석강그룹의 저택으로 돌아온 문석은 그날 밤 변호사들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들 진석의 가명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아들이 출소한 후에는 다시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일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응징이 아닌 아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석강의 저택, 수호와 문석은 나란히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악행은 법의 심판으로 끝이 났고 박 전무의 음모도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승리는 무너졌던 천륜의 자리에 다시금 싹트기 시작한 용서와 참회의 꽃이었습니다. 소년이 건넨 진심이라는 다리를 건너 아버지와 아들은 억겁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밤이
고요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강그룹의 저택은 예전의 차가운 정적 대신 사람 사는 온기와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79이 된 강문석 회장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정원을 거닐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요양원의 어두운 독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문석의 곁에는 어느덧 의젓한 소년으로 성장한 15살 수호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며 주말이면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장소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문석이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석강 나눔 복지재단이었습니다. 문석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갈 곳 없는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대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일꾼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을바람과 함께 모범수로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온 아들 진석이었습니다. 진석이 교도소 문을 나서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외제차나 수행 비서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문석과 꽃다발을 든 수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석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이제 석강그룹의 부회장 강진석은 죽었다. 오늘부터 너는 복지재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며 네가 버렸던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그것이 이 아비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사랑이다. 진석은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재단의 식당에서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을 주무르던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였고 명품 정장 대신 땀에 젖은 작업복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내색을 하기도 했지만 진석은 그때마다 수호가 교도소로 보내주었던 편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을 때 소년이 보여주었던 그 지독한 진심이 이제는 진석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수호는 그런 진석을 보며 늘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수호는 학교가 끝나면 재단으로 달려와 진석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삼촌, 오늘 할아버지가 삼촌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두라고 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수호의 장난 섞인 외침에 진석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에는 남을 돕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높은 회장 자리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말입니다. 어느 눈부신 토요일 오후 재단 앞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날이었죠. 문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국자를 들었습니다. 수호는 어르신들의 수저를 챙기며 조잘조잘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진석은 무거운 솥을 나르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3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재단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문석은 수호의 손을 잡고 반대쪽에는 아들 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석은 석양으로 물든 재단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진석아, 수호야. 내가 평생 철을 다루며 살았지만 사람의 마음보다 단단한 것은 없더구나. 녹슬고 부서진 철은 용광로에 넣어 다시 녹일 수 있지만 한번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데는 피보다 진한 진심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의 말씀에 진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호야, 못난 이 삼촌에게
아버지를 돌려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너는 우리 가문의 생명의 은인이다. 진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호는 할아버지와 아저씨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세상을 떠돌던 고아 소년에게 이제는 지켜야 할 할아버지가 있고 함께 길을 걸어갈 아저씨가 생겼습니다. 수호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문석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문석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호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강수호.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수호는 석강의 당당한 후계자이자 문석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수호야,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수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삼촌처럼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수호의 대답에 문석과 진석은 동시에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핏줄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년의 진심이라는 주춧돌 위에 다시 세워진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석강의 터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3년 전 겨울에는 살을 애던 추위에 떨며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한파도 뚫지 못할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아들과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노인은 이제 당당히 제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비록 여전히 죗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문석은 그녀 또한 언젠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용서임을 문석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자. 수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에 진석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먹으러. 할아버지의 호탕한 목소리에 수호와 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석강그룹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이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사는 참으로 요지경 같아서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착한 마음과 진실한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날이 있겠지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결국 통하게 마련이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강문석 회장과 소년 수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행복과 용서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